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증상 호전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55살 한국인 남성인데 최근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해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913명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은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매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중국 내 사망자 34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총선 불출마 압박을 받아왔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8살 쌍둥이 자매를 비롯한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다행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격리 치료를 받아왔던 입원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서 처음으로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주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30대 중국 여성도 증세가 사라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보시고 자세한 소식은 병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환자는 지난달 22일 우한시에서 상하이를 거쳐 입국한 5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입국 당시 발열과 인후통을 보였는데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환자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열흘간의 치료 끝에 환자의 증상이 전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상태도 너무 좋고 소위 말 전신 상태가 제너럴 컨디션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 검사 소견 연이 다. 또 몸속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2차례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24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를 해서 2번 음성이면 퇴원하는 걸로 현재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나머지 퇴원하기 전에 미진한 건 없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국내 첫 환자인 30대 중국인 여성 역시 어제부터 모든 증세가 사라진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음성으로 바뀌면 격리 해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산소 소량 공급하던 것까지 다 이제 중단했고 이제 산소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래에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 수치가 음성으로 바뀌면 이제 격리 해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직접 치료에 참여한 의료진들과 환자 상태를 검토해 퇴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자, 그럼 입원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원종진 기자, 그 환자가 이제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받고 열흘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증세가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죠? 예, 입원 환자는 지난 24일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폐렴과 인후통 증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는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사제는 물론 지난주까지 먹는 약 형태로 투약받았던 항바이러스제도 이번 주부터는 먹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별다른 치료 없이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식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형태의 일반식을 먹고 있는데 거동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확진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다른 병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입원 환자 퇴원 여부 등을 최종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태가 좋아졌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 다른 환자들 상태는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예, 일단 어제 전해드렸던 추가 확진자 3명 중 1명인 13번 환자도 이곳에서 치료 중인데요.
어제 본인이 의료진에게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증세 악화 없이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도 일반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링거 같은 주사제 투여도 필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역시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상태가 악화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하고 태국에서는 퇴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첫 확진자 나오고 2주 동안 아직 퇴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쯤 퇴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입원 환자의 상태는 엄격한 메르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퇴원에 합당합니다. 아, 네. 증세가 사라졌고 24시간 간격 2번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중국과 태국이었다면 아마 퇴원시켰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안전하게 가자. 전염력이 아예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하자는 겁니다. 신종이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건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조동찬 기자가 이제 전문의로서 다른 환자들 주치와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들이 혹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네, 격리병동에서 혼자 입원 치료받는 거는 그 자체로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관심이 워낙 커서 환자들이 기사나 댓글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주치의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신 트라우마는 아산과 진천에서 격리 중인 교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마 자가격리 중인 900여 명의 접촉자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오늘 태국에서 에이즈 또 독감 치료제로 완치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확인이 된 건가요? 네, 3주 전쯤 먼저 중국 연구팀이 에이즈 치료제로 시도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번엔 태국 연구팀이 에이즈 치료제와 독감 치료제를 함께 써서 완치시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도 시도했었는데 에이즈 치료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려면 약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네. 독감 치료제는 단독으로 썼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건 최근 국제 논문에서도 발표됐었고요. 그런데 태국 연구팀은 독감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함께 썼더니 에이즈 치료제를 적게 써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국내 전문가는 단 한 명의 치료 경험으로 일반화한 거는 무리다. 우리나라는 현재 치료제 없이도 신종 코로나 환자들 잘 낫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울러 신종 코로나 환자를 위해 검역하고 역학조사하고 치료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상태가 나아진 환자도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방역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와 만났던 사람들을 일상 접촉자 또 밀접 접촉자로 나눠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내일부터는 그 구분 없이 모두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만 있도록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3번 환자와 식사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6번 환자는 정부 방역망의 허점을 보여줬습니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그 탓에 접촉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한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밀접, 일상접촉 구분 없이 모두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와 2m 이내에 접촉했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증상 발현 하루 전 접촉자부터 자가격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잡아서 하루 전후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포함해서 지침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중국에 다녀온 뒤 폐렴을 알아야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오는 7일부터는 열이 나거나 기침만 해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7일 정도에 검사가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달라지는 이런 정보들이 의료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환자를 보다 보면 그걸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그거에 따라가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선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격리되기 전에 어디를 다녔었는지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2번 환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감염됐던 중국 남성과 그 부인인 14번 환자의 동선입니다. 손형환 기자, 배정훈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4번 환자의 동선은 남편인 12번 환자와 많이 겹칩니다. 12번 환자의 동선인데 부부는 지난달 30일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이마트 부천점을 함께 들렀습니다. 12번 환자는 지난달 20일쯤, 14번 환자는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니까 이 일정은 모두 그 이후에 간 겁니다. 정부가 어제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죠. 부천시가 오늘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번 환자의 동선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천의 한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번 확진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방문한 부천역 근처 약국입니다. 14번 환자는 오후 3시 10분쯤 남편인 12번 환자와 함께 약국에 들른 뒤 5시간 뒤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재 약국 문은 닫혀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기를 모르고 왔죠. 제 지금 부평에 있는데 약사가 마스크 살려서 마스크 살려고. 지난달 30일 부부가 함께 찾았던 근처 이마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연결되는 출입문엔 셔터가 내려져 있고 매장 입구엔 빈 카트가 수북합니다. 두 사람이 이곳에 머문 시간은 20분 정도. 쇼핑하는 내내 부부는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시민이 다 불안해하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이 나온 곳은 공개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남편인 12번 환자의 동선도 추가 공개됐는데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부천의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 식당 주인 부부는 14일이 넘는 오늘까지 증상은 없습니다. 군포시도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낮 1시쯤 14번 환자가 택시를 타고 3번 로데오 거리를 갔다가 가게가 문을 닫아 바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제주에 왔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중국 관광객이 제주에서 어디를 거쳐갔는지도 지금 보건당국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종합 감기약을 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JIBS 김동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역에 분주합니다. 중국인 A씨가 지난달 23일 이 면세점을 방문했었기 때문입니다. 신라와 롯데면세점 두 곳은 무기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확진자의 신상을 공개해주지 않아서 면세점 내 밀착 접촉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저도 확진자랑 접촉을 했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약국에 들러 지인에게 줄 해열제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시내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산 것도 확인됐습니다. 직접 복용하려는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산 것이라는 게 A씨 딸의 설명이라고 제주자치도는 밝혔습니다. 제주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했던 호텔 직원과 약사, 버스기사 등 모두 9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3명을 능동감시 중입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동선을 확인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또 A씨가 중국 우한 출신인 것도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연락이 굉장히 안 되어서 그 따님하고 같이 왔었기 때문에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의 그 따님의 구술을 통해서 모든 걸 역산해서 불안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줄고 있고 중국 직항 노선 81%가 잠정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공항 내국인 도착 대합실에도 뒤늦게나마 발열 검사기가 설치됐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자, 보신 대로 환자들이 갔었던 극장과 면세점, 또 대형 마트가 문을 닫은 데 이어서 오늘은 확진 환자의 부인이 일하는 백화점 한 곳도
영업을 멈췄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서 우리 동네에는 혹시 없는지 걱정도 들겠지만 소독을 마친 곳이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화점 정문에 임시 휴업 결정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의 부인이 이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2월 2일 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방역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진 환자 15명, 누적 접촉자 수가 913명까지 늘면서 이들이 들르거나 근무에 문을 닫는 영업장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한 업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주거 지역이랑 되게 가까운 곳에도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니까 저도 점점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독을 마친 곳이라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몸 밖으로 나오면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데다 2중, 3중의 알코올 소독을 거치면 안전하게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 저항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6시간 이내에 외부 환경에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업 재개에 필요한 소독 패스나 휴업 일수 기준 등이 여전히 불분명해 상인들의 혼란과 이용자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선 보건당국의 보다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계속 늘어서 지난 2003년 사스 때 사망자 숫자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런데도 중국 당국이 숨진 사람을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중국의 사망자 수는 361명입니다. 전날보다 57명 늘었습니다. 17년 전 사스 때 중국 본토에서 숨진 349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후베이성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265명으로 집계되는 우한을 포함해 350명이 숨진 후베이성이 전체 사망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1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의 사망자 집계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병원 입구에서 5분 동안에 8구의 시신이 옮겨지는 걸 봤고 병원 안에서도 시신 한 구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병원 직원에게서 병동 안에 시신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하고 숨진 경우는 사망자 통계에서 누락된다는 다른 병원의 의료진 증언도 있습니다. 위중 환자에 대한 병상 부족이 사망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있는 가운데 열흘 만에 건설한 1000개 병상 규모의 허션산 병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1500개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레이션산 병원도 오는 6일 문을 열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병원이 위중한 환자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이 사스 때 베이징에 세워졌던 샤오탕샨 병원처럼 환자 치료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 춘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지만 평소 붐비던 거리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아예 이번 주말까지 출근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역 출구를 빠져나오는 승객들이 빠른 걸음으로 갈 길을 재촉합니다. 其实讲实话也是会有点担心的，因为毕竟车上的人流这个密度比较大，然后人量也比较大。但是我看车上就没有一个人是不戴口罩的。 지하철을 탈 때도 일일이 발열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심지어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도 발열 검사가 기다립니다. 공식 춘제 연휴가 끝났는데 사무실 밀집 지역에 여전히 오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베이징시가 오는 9일까지 출근 자제를 권고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 주 더 쉬거나 자택근무 결정을 내렸습니다. 我今天没有上班，我今天是来公司拿东西，然后今天是居家办公。 중국 외교부는 매일 하던 브리핑을 온라인 채팅으로 바꿨습니다. 베이징의 주택가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왔다면 주민위원회에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7년 전 사스 사태 때 지었던 베이징 샤오탕산 격리병원은 재개장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10일로 업무 재개 시점을 연장한 상하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我觉得等到下周正式大家都复工的话，其实人流量更多，更危险。 상하이시는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등록 판매제까지 도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의료계가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전면 봉쇄할 것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중국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거친 모든 외국인은 오늘 밤 12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후베이성을 거쳐서 온 외국인들, 그런 걸 어떻게 가려내서 또 막게 되는 거죠? 네, 약 4시간 뒤면 지난 2주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이 전면적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3단계에 걸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는데요. 우선 외국에서 비행기 티켓을 발권할 때 항공사에서 후베이성 지역에 머문 적이 있는지 묻고 2단계는 입국 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통해 추가로 확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입국 뒤 거짓 진술을 한 게 드러나면 3단계로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절차가 이제 따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인천공항은 중국발 비행기를 위한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오늘 밤 자정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1터미널은 2곳, 제2터미널은 1곳으로 모두 3곳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들이 최대한 양쪽 구석 게이트에 착륙하도록 해 다른 승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 전용 입국장 앞에는 전화기 30대를 설치해 입국자가 제출한 국내 연락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연락처가 확실해야 입국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제주도도 역시 오늘 자정부터 무비자 입국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후베이성 말고도 중국의 4-5개 다른 성에 대해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사태의 파장, 특히 경제적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두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 두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정부는 저장성, 후난성, 광둥성 같은 4-5개 다른 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확진자 수는 전체 중국의 14%로 70%에 달하는 후베이성 외에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추가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막거나 중국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단기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은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낮다며 중국과의 교역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으로의 여행 경보를 현재의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검토 중이라고 번복해 어제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지역별로 경보를 적용하겠다는 해명을 오늘 내놨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내에 입국하기 전 2주 동안 중국 후베이성에 있었던 외국인의 입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가진 중국인은 입국 제한 대상입니다. 모두 후베이성에 있었다고 간주되는 거죠. 만약 그 기간에 다른 곳에 머물렀다면 스스로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중국 내 다른 곳에 머물렀다는 숙박 영수증, 출입국 기록 등입니다. 그럼 후베이성에 있다가 다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당장은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때 또는 한국에 도착해서 하는 진술에 거짓이 있다면 현재 이를 가려낼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만 입국 외국인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또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두고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퍼질 수 있고 사태가 길어지면 여름이 지나 가을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립보건원 소장의 말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매우 높다며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게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도 1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전염 속도는 독감이나 홍역만큼 빠른 건 아니지만 사스나 메르스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건 이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사망한 사스나 3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메르스에 비해선 훨씬 낮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2% 정도로 진단했습니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현재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아프리카가 결국은 가장 취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2009년 신종플루처럼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철 다시 한번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국경 폐쇄 등으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들에 대한 집계가 보완되면 치사율도 2%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가짜 뉴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도 쏟아지는 유언비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건강보험료 수천억 원이 중국인들에게 쓰인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쓰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입니다. 중국 5천억 원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미국의 17배가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논란이 여기까지 번졌는데 이건 총액입니다. 가입자 한 명에게 든 돈을 다시 따져봤더니 중국인 한 사람에게 79만 원, 대만 100만 원보다 낮고 미국 7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의료 먹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신종 코로나 1번 환자인 중국인 진료비를 왜 한국이 대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수혜 차원이 아니라 방역 목적이 강합니다. WHO 규정에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여행객의 비용 청구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중국에 간 한국인 메르스 환자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공포를 부추기는 사진들 여전합니다.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집단으로 기절했다는 이 사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건물 모양 똑같습니다. 확인 결과 2014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져 신종 코로나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심장 질환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속에 학교와 유치원들도 비상입니다. 학부모가 확진자와 접촉한 게 확인돼 긴급 휴업에 들어간 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300곳 넘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군초등학교 교문 안쪽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부천의 영화관에서 12번째 환자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히 휴업한 겁니다. 앞서 은평구에 있는 예일초등학교 역시 학부모가 운영하는 매장에 10번, 11번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오늘과 내일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임시 휴업한 유치원과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초 휴업이나 개학 연기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도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에 대해 휴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연기 등을 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의 중앙사후조직본부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따라 교육부는 또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등이 대거 입국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금주 중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개강 연기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단체 생활하는 군대 역시 신종 코로나 상황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가족을 만난 장병을 비롯해 800명이 부대에서 격리 조치됐고 오늘 있었던 올해 첫 병무청 신체 검사 분위기도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 즉 신검을 받는 청년들이 일일이 손 소독하고 발열 검사부터 받습니다. 별 증상 없다고 확인돼야만 검사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네, 되셨고 이쪽에 신분. 오늘 검사받은 1,724명 중 2명이 37.5도가 넘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검사받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모두 마스크 낀 채 신검은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더 미루고 그러면 뒤에 받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국방부는 청사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고 각급 부대에선 본인은 물론 접촉한 가족, 지인 중에 최근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적 있는 장병 800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는 없습니다. 현역 신병들 입영 행사에 부모와 친구 참여를 막았고 오는 3월 올해 첫 예비군 훈련 일정도 한 달 연기됐습니다. 공군 블랙이글 특수비행팀은 1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불참하기로 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고양, 평택, 군산 등에서 예정된 훈련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25일 태국에서 시작되는 다국적 상륙훈련 코브라 골드에 우리 해군 해병대 400명이 참가하는데 중국군도 30명이 옵니다. 중국군과 접촉을 피할 수 없어 군은 참가 여부를 재검토 중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과 버스에는 무료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마스크를 몇 개씩 챙기거나 손 소독제를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번, 12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의 좀 눈이 좀 많이 가게 되고 호흡을 할 때 들어오지 않고 안 될까 좀 생각이 들고. 서울시는 지하철 객차 소독을 강화했고 지난달 29일엔 지하철역 개찰구 근처에 2,000매, 버스 한 대당 100매씩 무료 마스크를 비치했습니다. 손 소독제도 함께 놔뒀습니다. 그런데 한 지하철역에서만 그 사이 소독제 2통과 마스크 1통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입니다. 개찰구 옆에 이렇게 손 세정제를 비치해뒀는데요. 통째로 가져가는 승객들이 있어 이렇게 끈으로 묶어뒀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해서 밖에 내놨는데 내놓기 바쁘게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자꾸 이 마스크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30-40분 정도에 동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비치한 마스크도 한 명이 여러 장 가져가기 일쑤입니다. 내가 쓰려고 사진을 안 해가지고 쓰려고 내려침에 조회가잖아요. 몇 개 가져가신 거예요? 3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아쉬운 시민의식이 씁쓸한데 마스크가 금세 동인하자 서울시는 지하철의 경우 역사한 고객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보신 것 같은 상황도 벌어지는 가운데 손 소독제의 경우 구하기 어려우면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며 그 방법이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원료 구하기는 쉬운지, 바이러스 퇴치 효과까지 한지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공항, 지하철역, 구내식당, 조계사 법당 앞까지 사람이 좀 모이는 곳이다 싶으면 어디나 손소독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면 오만 거 다 만지게 되니까 믿기지는 않아도 그것도 바르라고 내놓고 하니까 발라보는 거지. 액체 타입, 겔 타입 등 다양한데 손소독제를 쓰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죽일 수 있는 걸까?
실제로 손에 바르고 문질러서 바이러스를 99.9% 없앨 수 있습니다. 손 소독제에는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파놀 같은 알코올이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 성분이 바이러스나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죽게끔 만듭니다. 에탄올 함량은 70에서 80%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 높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고함량의 에탄올에서는 바이러스 막에 순간적인 벽이 형성이 되어 에탄올이 침투하기 어렵게 되고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을까?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83%짜리 에탄올과 정제수, 구동글리세린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을 섞으니 70% 함량의 손소독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중에선 품귀 현상으로 제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4-5명 왔는데 하나도 못 지었거든. 없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맨날 다 나가고 한 번에 막 고양이 10개씩 다 사가고 그래가지고. 에탄올 원료조차 동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사실 기존에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방수율을 다 가져가고 있어서 손소독제를 구하기 힘들면 비누로 구석구석 꼼꼼히 씻거나 알코올 솜으로 닦아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민간 병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대응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대상 확대에 맞춰 이르면 오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해오던 검사를 진단시약 키트 보급을 통해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사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 업체가 시약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했고 그 시약에 대한 질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진단은 현재 시약 키트를 통한 실시간 PCR 검사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PCR 검사는 24시간이 걸리던 검사 소요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인 새로운 검사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 일부 시약회사들은 진단시약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통상 8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해 정식 허가 없이도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은 됐고요. 그 유전자 검사 시약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평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 업체들은 물론 국가 연구기관들도 진단시약 개발에 나서면서 공급 물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맞춰 다른 검사 장비와 인력까지 보강한다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3일 현재 전 세계에서 공식 확인된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7,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 본토 환자가 99%입니다. 사망자는 362명인데 필리핀에서 사망한 중국 우한 출신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국 내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 지금까지 확진자는 15명인데 남성이 10명, 여성이 5명이고 평균 연령은 42.9세입니다. 50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4명, 40대 3명 순인데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이 15명의 확진자 가운데 1차 감염자는 10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번 환자인 중국인 가이드는 일본에서 감염됐습니다. 국제 3차 감염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내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1차 감염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이 3명, 2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3차 감염이 2명입니다. 다만 14번 환자는 12번 환자의 부인으로 2차 감염이 확실해 보이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신 게 신종 코로나 감염자 관계를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마부작침이 만든 관계망 그래픽입니다.
S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거기에서 부품을 공급받아온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재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부품은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신경처럼 차량 각 부위에 전기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전선 가공 부품으로 협력사 3곳의 중국 공장에서 물량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들이 지난달 말부터 계속 휴업 중이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며 춘제 연휴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니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건강, 안전 이게 먼저라는 생각들 중요시 되니까 복귀하기가 쉽지 않은. 부품 협력사들은 급한 대로 국내 공장을 돌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이르면 내일부터 울산 5공장의 제네시스 라인 생산 중단에 들어가고 기아차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생산량을 맞추려 충분하게 검수하지 못한 부품을 써서 벌어질 품질 문제도 고민입니다. 비슷한 처지인 쌍용차는 당장 내일부터 평택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비상한 각오를 갖고 노트북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수저우 공장이 주문 날짜를 못 맞추는 등 현지에 진출한 다른 업종의 피해도 속속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 수출의 80%가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중간재 수출인 만큼 사태가 길어진다면 반등을 노렸던 올해 수출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자, 보신 대로 중국과 거래해온 기업들도 문제지만 당장 국내 경기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것도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국인 등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서울 명동은 한산했습니다. 명동거리, 남대문, 이 을지로 이쪽에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감염 그것 때문에 예약도 단체 예약도 다 취소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등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난 주말 백화점과 마트 매출도 1년 전과 비교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고객분들도 확연히 좀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당장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이 우려됩니다. 장기화되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 회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정부도 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 하박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피는 한때 21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됐습니다. 춘제 연휴의 연장으로 중국 증시가 11일 만에 개장한 가운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8% 가까이 급락했지만 오랜 휴장의 영향이며 예상된 낙폭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여는데 한선교 의원이 대표를 맡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정치권의 총선 움직임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자격심사 판정을 3번이나 보류하는데도 출마 강행을 천명해왔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4번째 심사 직전 결국 출마를 접었습니다. 몸부림쳤지만 이제 멈춰설 때가 됐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종적인 심사 과정에 앞서서 당신이 불출마라고 하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구 세습 논란의 문석균 씨와 부동산 투기 의혹의 김 전 대변인 모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당은 위성정당 짓기에 마지막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던 4선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총선 때 앞번호를 받기 위해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 전까지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당법을 위반하는 거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황 대표와 세보수 유승민 의원의 회동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합을 이제 하면 이게 보수 전체가 승리하는 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진행 중이다. 보수 통합 신당의 이름으론 통합신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통합과는 선을 그은 안철수 신당도 창당 추진단을 꾸렸는데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저희 SBS는 총선 관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난주 실시했습니다. 어제부터 그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동을과 부산 북강석 앞 살펴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구 동을 출마자로 거론되는 이들 중에 누가 국회의원에 적합하냐고 물었습니다. 현 지역구 의원인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 20.9, 민주당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11.1, 한국당 김규환 비례대표 의원 10.1, 임대윤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 6.9, 윤창중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4%로 조사됐습니다. 이 적합도를 근거로 가상 대결을 조사했습니다. 민주 이승천, 한국 김규환, 세보수 유승민의 가상 대결은 21.1대 27.3대 27.7%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을 김재수로 바꾸거나 민주당을 임대윤으로 바꾸는 다른 세 가지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줄 건지 물어봤습니다. 대구 동을 응답자의 60.1%가 영향을 줄 거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당 박민식 전 의원이 네 번째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부산 북강석 갑의 가상 대결에선 전 의원 51.4, 박 전 의원 3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동을 505명, 부산 북강석 앞 51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지역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4.3 내지 4.4%포인트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8살 쌍둥이 자매를 비롯한 3명이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SUV. 무언가에 부딪힌 충격에 뒤로 밀려납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주위로 뛰어갑니다. 어제 낮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에서 37살 이모 씨가 몰던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검은색 SUV와 충돌했습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났죠. 막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이 씨와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가 숨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카시트에 안전띠를 메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앞좌석에 있던 자매의 부모도 중태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위 스키드 마크와 곳곳에 남은 자동차 파편이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가속으로 났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커브 도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니까 피할 수가 없죠. 경찰은 숨진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현장 경찰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한밤중에 주택가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남성 2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근처에 구청 CCTV가 있었는데 관제 요원이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서울의 한 주택가. 마스크를 쓴 남성이 10여 분 서성이다. 마스크를 쓴 다른 남성을 만나 악수합니다. 이어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 품 안에서 비닐봉지와 현금을 꺼내 주고받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행동을 CCTV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청 관제요원입니다. 주위를 막 자꾸 쳐다보는 게 수상해서 봤어요. 건네는 게 약간 봉투 작은 거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가서 수상한 행동을 심상치 않게 여겨 CCTV를 조작해 남성들을 쫓은 겁니다. 관제요원은 한 남성이 잎사귀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말아서 피고 이 침을 바른다. 이런 그냥 담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분한테 얘기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들에게선 대마 9g과 현금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노원구 관내엔 교통단속과 방범 등의 목적으로 CCTV 1,900여 대가 설치됐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면 해당 인물을 향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인물이 움직일 경우 동선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방범용 CCTV로 마약 사범을 붙잡은 건 극히 드문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 관제요원의 사명감과 직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 주요 주주들과 손을 잡은 가운데 조원태 회장 측이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경영쇄신 방안을 가다듬으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연합이 내놓은 카드는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입니다.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원태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다음 달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함께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조원태 회장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투자와 배당 확대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를 끌어들일 주주 친화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지난주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우한 전세기에 탑승한 것도 이미지 쇄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원태 회장 측은 어머니 이명희 씨와 조현민 전무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현아는 돌아오지 못해. 강을 건넜어. 다리도 끊어졌어. 이명희 씨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조원태 회장이 어머니와 동생을 포함해 우호 세력을 모으면 한진칼 지분율은 33%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을 근소하게 앞섭니다.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여서 경영권 향방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선택에 달리게 됩니다. 주주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주주의 극대화로 어느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항배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자연합 측도 추가적인 주주이익 극대화 방안과 함께 전문 경영인으로 추천할 사내이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작전 해역이 확대된 청해 부대에 추가 작전 지침을 보냈다고 오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저희 SBS가 새로운 위험과 상황에 놓인 청해 부대에 새 작전 지침이 없다고 연속 보도한 뒤 군은 그동안 기존의 아덴만 지침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오늘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현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추가 작전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